대만란이란 섬 해안에서 수십 해리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가 독특한 무대로 펼쳐집니다. 이곳은 자연과 인간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날치가 하늘로 뛰어오르며 수면이 반짝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은 지구상에서 날치가 계절마다 빽빽하게 물이 지어 수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매년 초봄 몇 주 동안 쿠로시오 해류가 날치, 떼를 섬의 얕은 연안으로 몰고 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한 번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창은 48시간, 즉 조수 수온이 딱 맞는 완벽한 순간에만 지속됩니다. 이 어부들이 단 이틀 만에 날치 1만 마리를 잡는 데 성공하려면 단순한 우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민첩하고 능숙한 본능, 그리고 물살의 리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48시간 만에 날치 1만 마리를 잡는 것이 시간과 조수와의 싸움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치는 태평양 섬에서 일하는 어부들에게 단순한 계절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날치는 지구의 자연순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생계수단입니다. 늦봄 쿠로시오 해류가 따뜻해지고 보름달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하면 날치는 번식을 위해 해마다 해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타이밍만 잘 맞으면 어부들은 48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온과 달의 위상은 날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날치는 만조 때와 보름달에 알을 낳기 때문에 날치 낚시는 시간 단위로 측정되는 정밀한 낚시가 됩니다. 섬의 바위 해안에는 바다거북을 유인하기 위해 어부들이 해초돌이나 인조잔디를 심어 놓습니다. 이 알들은 해초돌과 인조잔디 위에 흩뿌려집니다. 암컷 한 마리가 낳을 수 있는 알은 2만 개에서 4만 개에 달하지만 그중 살아남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알은 갈매기, 큰 물고기, 심지어 사람에게 먹힙니다. 단 몇 시간의 지연만으로도 한 시즌 전체를 잃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일십일주 전부터 예상되어 온 일입니다. 너무 일찍 왔을 때는 물고기들이 아직 해안에 도착하지 않았고 너무 늦었을 때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생물들이 새는 아니지만 물에서 나오면 긴 가슴 지느러미가 돛처럼 펼쳐져 반짝이는 은빛 화살처럼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날치는 꼬리를 힘차게 한번 흔드는 것만으로도 최대 190m까지 날아오를 수 있어 아래에 숨어있는 포식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약 276cm에 불과하지만 시속 약 6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날치는 지느러미가 있는 바다의 투사로 오직 날아서만 생존합니다. 날치는 초여름 오키나와 남부 해안에서 해수 온도가 섭씨 20도에 도달하고 쿠로시오 해류의 방향이 바뀔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물고기들은 번식을 위해 해안 근처에 모여들고 이로 인해 어부들이 1년 내내 기대하는 짧은 지느러미 폭풍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갑작스러운 몬순과 상당히 큰 파도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만으로도 전체 작업이 완전히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모든 배는 출항 준비를 마쳐야 하며 물고기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선장의 본능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질지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 시즌은 끝장납니다. 하지만 잘하면 단 하루의 어획량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쟁은 뜨거운 태양 아래 학교가 위치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기름칠이 잘 된 기계와 같으며 매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완벽하게 협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3.1피트, 약 4.6m 높이의 그물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배에 바람을 불어넣는 드럼을 교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람과 해류에 맞서 배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낚시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특수 제작된 비행 장애물을 사용하는 이 작전은 본격적인 작전입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는 사방으로 수십 미터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그물이 늘어서 있어 위험한 미로를 형성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때마다 굉음이 울리는데 이는 선원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물고기가 도망치거나 지느러미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년간 함께 작업하며 속도를 완벽하게 익힌 선원들은 1시간에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잔잔하고 시간이 여유로운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48시간 만에 1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다는 목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민첩하면서도
극도로 조심스러운 이 생물을 잡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오랜 해양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에 탑재됩니다. 수면 레이더는 날치가 가까이 접근하여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흔적을 찾기 위해 수면을 끊임없이 스캔하며 빠른 움직임의 신호를 포착합니다. 동시에 유연한 동구조의 닫힌 그물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모방하여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함정으로 유인합니다. 숙련된 어부들은 수중 음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금속 갈고리로 선체를 가볍게 두드리면 진동이 물속으로 전달되어 물고기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재현합니다. 그물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바로 갑판에서 분류 작업이 시작됩니다. 피부가 매끄럽고 손상되지 않았으며 길이가 7.87인치에서 9.84인치 사이인 날치만 보존됩니다. 만약 날치에 멍이 들거나 배가 터졌거나 비늘이 빠진 경우 즉시 폐기됩니다.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고 운송 중에 빠르게 부패합니다. 비 때문에 물고기가 얼어붙어서 다른 것들과 함께 무게가 늘어나니 적재량을 조정하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냉동 보관용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조차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경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선정물의 신선도와 평판은 매 순간 결정됩니다. 생선은 얼음처럼 차가운 온도로 유지되는 해안 가공 공장으로 즉시 이송되는데 그곳에서는 사람과 기계가 쉴 새 없이 작동합니다. 공기는 차가워 보이지만 마치 시간 제약 속에서 작업하는 실험실처럼 강렬함과 정확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느러미를 완전히 펼친 채 비행 중 한가운데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고기는 자연스러운 반응, 힘, 그리고 신선함을 보여줍니다. 1만 마리 정도 되는 물고기 중 약 70-80%가 살아남습니다. 남은 품목은 버려지거나 낮은 등급의 가공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일본이나 대만 구매자들만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수산물 시장에서는 이것이 생존의 법칙입니다. 이 어획은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고액의 도박으로 변모합니다. 모든 생선은 매 초마다 1센트라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공 과정은 현대적인 조립 라인에 따라 진행되며 모든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처리됩니다. 차가운 바닷물로 생선을 헹구면 이물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생선 본연의 짭짤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빠르고 순하며 고급 레스토랑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은빛 껍질을 유지하는 초음파 탁상형 저울을 통과합니다. 그 후 생선은 색상 및 크기 센서가 장착된 자동 분류 시스템을 거칩니다. 프리미엄 품질의 생선은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사시미는 진공 포장되어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필름으로 코팅됩니다. 다른 재료들은 영하 40도에서 급속 냉동됩니다. 모든 근섬유가 단 4분 만에 동결되어 근섬유의 질감, 단맛, 그리고 선명한 색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각 화물에는 어획물의 GPS 위치부터 보관 조건, 가공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품질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한 전문 공급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열대 해역에서 생산된 날치는 저온 유통망과 엄격한 품질 관리 덕분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쿄의 사시미, 가판대부터 뉴욕의 퓨전 샐러드,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요리는 처음 바다에서 잡혔을 때와 같은 신선함과 풍미를 유지합니다. 재료의 신선함과 각 요리에 담긴 요리의 재능은 해안 공장부터 전 세계 고급 식탁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날치를 얇게 썰어 사시미로 만들고 숙성 간장을 곁들여 상큼하고 바다의 풍미를 담은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유럽에서는 지중해식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레몬버터를 곁들여 살짝 갈색으로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에피타이저는 $45에 구입할 수 있으며 아보카도 무스를 얹은 날치, 토스트 한 마리로 구성됩니다. 어떤 조리법으로 조리하든 날치는 항상 세련된 식감, 높은 단백질 함량, 낮은 지방 함량을 유지하여 세계 최고의 요리로 손꼽힙니다. 날치알은 밥, 냉면, 샐러드 등의 토핑으로 사용하면 요리의 풍미와 색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날치알 특유의 바삭함과 은은한 짭짤함은 기름진 음식의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날치알은 일본과 한국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이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날치 한 마리에는 단순한 낚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헌사이자 땀을 흘려야 하는 기술입니다. 48시간 경주가 끝났지만 인간의 바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험이 흥미롭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더 멋진 경험을 위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날치를 잡기 위한 경쟁은 인간의 기술과 정밀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섬세한 타이밍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수온, 달의 위상, 조수 주기와 같은 환경 조건에 대한 이러한 높은 의존성은 전통적인 생계가 자연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된 고대 지식이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겸허함과 동시에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중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이처럼 막대한 양을 포획해야 한다는 압박은 세심한 규제가 없다면 남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날치는 산란기에 포획되기 때문에 생식 주기를 교란시켜 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해류와 수온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기회의 창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날치와 날치에 의존하는 어종 모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엄격한 어획량 제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개체군 재생을 위한 금어구역 순환 등이 포함됩니다. 더욱이 기술은 효율성 극대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생태적 책임을 보장하는 데에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QR코드 추적 시스템과 엄격한 분류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날치 수확 이야기는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사례 연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 유산과 경제적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유산을 지탱하는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합니다. 국제적인 인식 제고,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자연의 리듬에 대한 존중을 통해 우리는 이 숨막힐 듯 아름다운 경쟁이 단순히 인간 노력의 업적이 아니라 바다와의 조화를 기념하는 축제로서 미래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옥수수밭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래종 멧돼지가 농지를 휩쓸고 지나가며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갓 심은 씨앗부터 다 자란 작물까지 이 끈질긴 침입자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농부들이 이 점점 커지는 위협에 어떻게 맞서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중부를 휩쓸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농업 위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식량 공급원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조명합니다. 이 문제가 저희처럼 시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콘텐츠를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미국 최대 옥수수 생산지 중 하나인 텍사스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서 약 1,070만 에이커의 옥수수 재배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생 돼지들은 약 150만 에이커의 옥수수를 훼손하거나 파괴했는데 이는 텍사스 전체 옥수수 재배 면적의 약 14%에 해당합니다. 이 야생 돼지들은 어린 묘목을 뿌리째 뽑을 뿐만 아니라 밭 전체를 짓밟아 혼란스러운 흔적, 뒤섞인 흙, 흩어진 발굽 자국, 그리고 땅 곳곳에 흩어진 털 뭉치를 남깁니다. 텍사스 중부는 주에서 가장 많은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자랑하는 곳으로 이러한 파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텍사스 농민협회는 2024년 한 해에만 이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무려 7억 달러에 달했다고 추산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농부와 사냥꾼들은 주간 사냥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옥수수밭에 허가된 출입을 허가받아 총기, 조준경, 기타 장비를 사용하여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추적하고 감소시킵니다. 탁 트인 시야와 시골 풍경 덕분에 주간 사냥은 이러한 해충을 관리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2024년에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무려 308.44kg에 달하는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사건입니다. 텍사스 야생 멧돼지 고기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마리당 가치는 거의 3,500달러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낮 시간 사냥만으로도 텍사스 곡물밭에서 매년 약 10만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제거된다고 추정합니다.
농부와 야생 멧돼지 사이에 이 끊임없는 싸움은 미국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싸움이며,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농작물 보호와 피해 억제에 필수적인 방어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멧돼지는 주로 야행성 동물로 먹이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밤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힙니다. 낮 시간 사냥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는 주로 야행성 동물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야간 사냥이라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이 해결책은 멧돼지의 행동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저구에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덕분에 사냥꾼들은 옥수수밭을 어두컴컴한 곳에서도 야생 멧돼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냥개의 중요한 발전입니다. 멧돼지를 발견한 후에는 고위도 손전등을 사용하여 목표 지점을 비추어 사냥꾼에게 사냥하는 멧돼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정밀한 기술의 발전 덕분에 야간 사냥은 주간 사냥보다 훨씬 효과적이 되었습니다. 야간 사냥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이 더 넓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동물을 잡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텍사스에서 밤에 잡힌 멧돼지의 무게는 무려 362.87kg에 달하였는데, 이 지역의 고기 가격을 고려하면 약 4,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이 멧돼지는 텍사스에서 잡힌 멧돼지 중 가장 큰 개체였습니다. 드론의 사용으로 토지 소유주들은 하늘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어둠 속에서 사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확한 들판이나 사냥처를 준비하는 지역처럼 가시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중 사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멧돼지를 상공에서 관찰할 때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멧돼지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상황에서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같은 항공기가 투입됩니다. 쌍발 엔진 헬리콥터는 사냥꾼들에게 가장 흔한 헬리콥터 유형으로 더 많은 사냥꾼과 더 많은 장비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발 엔진 헬리콥터가 가장 흔한 헬리콥터 유형입니다. 반면 단발 엔진 헬리콥터는 접근하기 어렵고 좁은 지역을 기동할 때 민첩성이 뛰어나 선호됩니다. 단발 엔진 헬리콥터는 엔진이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냥 초반에는 사냥꾼이 멧돼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높이 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거 지역으로 방출되는 소음을 줄일 수 있어 유익합니다. 표적이 식별되는 즉시 조종사는 헬리콥터를 낮고 안정적인 위치로 낮춥니다. 이를 통해 사냥꾼은 표적에 집중하여 탁월한 정확도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사냥은 더 넓은 지역을 더 빠르게 탐색하고 사냥꾼이 직면하는 직접적인 위험을 줄이며 전반적으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특히 외부 세계와 고립된 시골 지역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와 헬리패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휘발유 연기는 지역 동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회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은 수백만 달러의 농작물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기꺼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꺼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주로 시골 지역에 서식한다면 도시 지역과 주거 지역에도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그 시작은 비교적 작은 규모입니다. 누군가 숲 경계 근처에서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먹이를 던져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순간부터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멧돼지는 영리하고 기회주의적인 동물로 교활한 동물입니다. 인간의 영역과 음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어떤 지역 사회에서는 야생 멧돼지에게 우유나 남은 음식을 주거나 심지어 집 안에서 쉬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야생 멧돼지의 행동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제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능은 여전히 상당히 거칠습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거나 배가 고프거나 음식 냄새를 맡으면 몇 초 만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이 멧돼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멧돼지들이 내뿜는 냄새가 다른 개체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처에 멧돼지 무리가 있다면 많은 수의 멧돼지들이 무리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무리지어 이동하는 멧돼지 종은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곧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반려동물,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모르는 이웃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자신과 가족을 멧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절대 야생 멧돼지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규칙입니다. 무해하거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활동을 부추깁니다. 여러 지역에서 멧돼지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선 재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텍사스 교회에 사는 한 주민의 뒷마당에서 멧돼지들이 윙윙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 집 전체를 둘러싼 간소한 나무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이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멧돼지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로부터 멧돼지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무 울타리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금속이나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더 좋습니다.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시공이 간편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립니다. 수리 및 유지 관리가 간편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타리 설치 외에도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훨씬 먼저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으며 주인에게 매우 충성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는 짖거나 멧돼지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이는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어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는 단순한 애완동물 이상의 존재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며 때로는 최전선의 방어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야생 멧돼지에 관한 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입니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처에서 야생 멧돼지를 발견한다면 즉시 지역 당국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건으로 공원에 있던 모래놀이터가 큰 돼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당국에 신고했고 몇 분 만에 경찰이 도착하여 멧돼지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시기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각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주민, 농민, 그리고 지방정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냥과 울타리 설치만이 예방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사항 중 하나는 폐기물 관리 시설의 적절한 관리입니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구역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따라서 야생 멧돼지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멧돼지는 자석처럼 이 멧돼지에게 끌림으로 이 멧돼지는 절대 그곳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관찰된 야생 멧돼지, 개체수 증가의 일부는 사람들의 행동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확대되고 예방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커지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은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농장과 집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와 지역 사회까지 지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이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텍사스에서 발생한 멧돼지 침입은 통제되지 않은 야생동물 개체수가 농부와 생태계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그 파괴의 규모는 가슴 아픈 수준입니다. 옥수수밭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황폐화되고 생계가 위험에 처하며 자연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자연적인 통제가 부재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집중적인 사냥을 통한 공격적인 대응은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한편으로는 농부와 사냥꾼들이 작물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냥의 잔혹함은 동물 복지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폭력적인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야생 멧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 혁신적인 장벽 또는 생태학적 해결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이러한 극단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상황은 균형 잡힌 접근 방식, 즉 환경과 동물 개체수를 존중하는 동시에 농부의 생계를 보호하는 접근 방식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문제가 악화되고 더 확산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